국민연금과 한국사의 만남. 정말 싹 넘치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연금만 보며 삽니다. 일종의 연금 개혁. 국민의 삶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기 위해서 최대한.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요 특별합니다. 이름하여 국민연금과 한국사의 만남. 자, 우리 역사를 돌아봤을 때 과연 과거에도 이 현재 국민연금처럼 이 백성들의 이 노후를 위한 국가적 정책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 삼국시대 쭉 올라가서 반만년 역사 속에서 과연 연금이란 제도 아니면 비슷하기로 한 정책 있었을까요? 자, 우선요 연금은 한자로 해년, 쇠금. 자, 그러니까 매년 혹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지급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 다들 아시죠?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납부했다가 이 정년 이후 평생 동안 돌려받는 시스템. 저도 연금만 보며 삽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만 62세부터 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의 출생 연도에 맞춰서 지급 개시 연령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요 지급 개시 연령이 되면요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연금을 다달이 받게 됩니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당연히 오래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되겠죠. 자, 국민연금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 당연히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요 1970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일단 먹거리가 풍족해졌습니다. 의학도 발달됐습니다. 심지어 위생 상태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갑니다. 조선시대 민초들의 평균 수명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자, 조선시대에 가장 잘 먹고 의료 혜택도 가장 잘 받던 사람은 누구? 이리 오너라. 아무래도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임금의 평균 수명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네? 70세요? 너무 많습니다. 46세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네? 임금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은 대략 40세 전후에 불과했습니다. 와, 아니 이게 지금으로 치면 직장에서 진짜 한창 열정적으로 일한 나이잖아요. 그죠? 너무 적네. 근데 이게요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와서도요 평균 수명이요 45세 정도 되지 않습니다. 야, 이러니까 60세까지 사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환갑잔치 괜히 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 평균 수명이 이렇게 짧다 보니까 당시만 해도 사실 연금의 필요성 현대에 비해 그다지 두드러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정책들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다각도로 이 노인복지 정책 펼쳤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양로연. 양로연은요 노인들을 위해 베풀던 잔치인데요.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되면요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죠. 세종 때는요 신분, 남녀에 상관없이 8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조선 80세는 너무 많긴 한데 오늘날로 치면 팔순잔치를 관청이나 나라에서 열어준 겁니다. 자, 이 양로연에는요 왕이 직접 등장해서요 술과 음식, 옷, 다과 이런 걸 베풀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금이라 할 만한 현물이 지급된 건 조선시대 들어와서인데요. 아무래도 유교 사상에 입각한 나라이다 보니까 조선시대는 효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경로의식이 투철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세종대에는요 100세 이상의 노인들, 지금도 100세는 굉장한 건데 어쨌건 이 10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요 매해 연초마다
쌀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월마다 술과 고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오, 오늘날로 치면요, 이 쌀과 음식이 매월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인 셈이죠. 여기서 끝이냐? 좀 더 쓰세요. 100세 이상만 챙기면 안 되잖아요. 90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챙깁니다. 매년 술과 술잔을 내렸다고 합니다. 80세 이상 노인, 이분들은 지방관이 직접 대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80세가 넘으면요, 벼슬아치들은요, 품계를 하나씩 올려줬고요, 일반 백성, 거기다 천민까지도 무조건 노인직이라는 관직을 줬다고 합니다. 와, 뭐 이쯤 되면 진짜 나이가 벼슬이네요. 네. 자, 이 밖에도요, 조선 때는요, 지금의 노인종합복지관, 즉 양로원 개념의 기로소라는 게 있어서요, 이 노인들의 오락과 연회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연금에 정확히 해당한다라는 정책은 연초 쌀을 전달하는 정도? 뭐 요 정도인 것 같은데, 당시는요, 현대적 의미의 복지 개념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은요, 국가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 돌보려 했다. 선조들의 그 노력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을 우대하는 유교 사상에 입각한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금이라 할 만한 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비슷한 거, 대표적인 걸 한번 찾아본다면 고려 말에 시행되었던 이것입니다. 바로 과전법.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한국사 공부하실 때 뭔가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과전법 소리. 왜 고려 말에 왜 이성계 나오면서 왜 과전법 개혁 어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바로 그 과전법입니다. 이 과전법은요,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인데요, 조선 초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백성이 아닌 양반에게만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국민연금과는 좀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이 나라에서 토지를 지급하는 건데요, 자, 이 토지에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급받은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수조권을 준 겁니다. 자, 이 수조권은요, 현직 관리는 물론이고요, 나 퇴직했는데? 퇴직 관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도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걷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평생 연금이라 할 수 있죠. 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부인이나 어린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요, 부인에게는 수신전, 어린 자식에게는 휴량전이 지급됩니다. 자, 이 수신전과 휴량전은요, 지금으로 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와, 비슷하네. 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잘 아시는데 유족연금 이건 뭐지? 하고 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는데요. 자, 유족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을 지급받던 분 또는요,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금수급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 남은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 건데요, 잘 보면 이 수신전과 휴량전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문제가 있어요. 자, 이 과전법 이 제도의 근간은 토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토지는 한정적이잖아요. 한 번 받아간 땅은 되돌아오지를 않고 새로 임명된 관리는 계속 늘어난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토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세조 때 와서는요, 이 수신전과 휴량전이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퇴직관리 없어요. 네, 직전법이 시행됩니다. 일종의 연금 개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대 국민연금도요, 계속해서 이 수정과 개혁을 거치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 조선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돌봐야 할 사람을 배려하는 복지 정책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왕, 만원 지폐에 계신 분 누굽니까? 세종, 킹 세종. 자, 이 세종대에는요, 장애인의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장애인을 위한 전문직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의 자립을 돕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에도 비슷한 제도 있을까요?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장애연금인데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셨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발생하면요, 그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요, 그들 나름의 출산 장려책이 있었는데요. 당시 관노비들의 경우에는요, 출산 당사자인 여성은 물론이고요, 산모와 아기를 돌보란 뜻에서요, 그 남편에게까지 30일의 출산 휴가를 주었습니다. 와, 노비인데 남편한테. 야, 이거 지금 봐도 정말 쏘악 넘치는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좀 더 직접적인 장려책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세 쌍둥이 이상의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는요, 한 가족이 1년간 먹을 양식을 하사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조선판 출산 크레딧?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딱 뭐야, 출산 크레딧? 이거 혹시 그런 거 국민연금에 있지 않나요? 질문 들어옵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도요, 이런 좋은 정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부모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출산 크레딧 혜택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되면요, 자녀의 수에 따라서 부모 합산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와,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 연금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연금 제도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조선시대조차 보시다시피 나라는, 국가는 국민의 삶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도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연금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지속적인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하겠죠. 고령화 시대 더욱더 눈부시게 발전해 나갈 국민연금제도, 그 앞날을 저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선시대 연금제도에 대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디서 볼까요? 네, 큰별쌤의 또 다른 수업에서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